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의 위기는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어 농촌의 미래도 농업의 내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청년농 육성은 농촌도 활성화하고 농업도 살리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양수겸장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민선 8기 출범 당시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 도약하겠다며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 청년농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돈 버는 젊은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축산식품국장,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학부 교수, 김슬지 도의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단체인 팀파머의 김기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제 청년농인데요. 이 청년농 관련해서 정의랄까 기준에 대해서 최재용 국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청년농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야에 따라서 또 어떤 지역별로 또 중앙과 지방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청년을 정의하는 이제 나이대가 특히 좀 다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고용촉진법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29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청년 기본법을 얘기할 때는 34세 이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도 조례로 얘기할 때는 이제 40세가 됩니다. 그렇게 고용 분야라든지 청년 분야를 얘기할 때는 뭐 29세 내지는 이제 40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청년 농을 얘기할 때는 정부의 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40세 미만까지 얘기하고 있고 우리 도는 45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군으로 가면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는 45세 혹은 50세까지도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별로 또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제 제각기 조금씩 다르고 네. 나이가 조금 들쭉날쭉 편차도 제법 큰 것 네. 같은데요. 네.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지금 상향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조례를 통해서 뭐 국가 이외에 또 도나 또 시군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 어떤 나이의 상한선을 이렇게 조절을 좀 현재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유임된 지역의 유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나이 그 상향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의견이나 입장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의 범위를 넓게 해놓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또 넓혀놓으면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맞설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그 청년 농업인의 나이 상향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3040과 2030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예. 기존의 3040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회에서 특정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충분한 사회 경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다시 귀촌을 하거나 아니면은 농촌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의 다양한 인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자본이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귀농을 했을 때 그들과의 경쟁에서 밀림으로써 훨씬 더 약간 굉장히 단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젊은 세대, 2030 세대만을 위한 조금 특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뭐 토지 분양부터 아니면 시설비 지원, 아니면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님 이야기에 그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21로 이제 농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혁신밸리에서 청년 보육을 받고 있는 분들과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 경험을 하고 들어온 청년, 그렇지 않는 초보농으로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라기보다는 그런 경험과 출발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보고 맞춤형 지원 제도들이 차별화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년 나이를 지금 40세로 제한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유연한 확장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어떤 고령화를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45세, 뭐 49세 이거는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 40세 미만이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상향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됩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저도 김기현 대표님의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 전북 특자도 같은 경우에는 그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로 청년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각 시군의 경우 익산, 무주, 순창은 49세 이하, 그리고 장수는 50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이를 좀 일어나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청년농을 포함해서 이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청년 나이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좀 청년 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년농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39세까지였거든요. 예. 근데 현재 45세로 범주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나이 기준도 이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하고 사실은 이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청년 농업인의 정책 목표와 취지를 조금 퇴색하게 할 수도 있고 예. 이 한정된 예산에서 좀 나눠먹기 시기에 특색 없는 정책으로 저는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는 특히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지원 선정 순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조금 있는 걸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청년 농업인의 나이 상향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이 상향에 대한 논의들보다는 각 세대의 좀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대 김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의 아들과 40대의 아버지가 같은 청년의 정책 청년의 나이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예. 그 사회초년생의 20대와 40대가 같은 조건으로 그 청년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속해서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한 논의는 좀 세대 간의 갈등을 저는 조장시키는 것이다 하는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뭐 관련 정책 그 청년의 기준을 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 들여다보고 헤아려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하겠다면서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지금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가 차원에서는 40세 미만까지가 지금 청년농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전체적인 비중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농가에 있는 청년의 어떤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정말 청년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정말 어떤 주인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경영체로서의 어떤 농업을 영위하는 이제 숫자를 저는 더 얘기하고 싶고 예. 그 숫자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도가. 근데 이 비중이 전체적인 그 농업 경영체 비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예요. 굉장히 낮죠. 예. 근데 그 낮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예. 것이 또 좀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농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청년농 육성 3만 명을 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청년 창업농 예전에 뭐 후계농이라고 하는 제도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요 인원들을 전체 고려했을 때 특히나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가 2018년부터 뽑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뭐 한 1,600명, 한 2,000명 뽑아오다가 예. 이제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이제 그 인원수를 좀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올해만 같아도 벌써 이제 한 5,000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27년까지는 그 청착농으로 뽑는 인원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5천, 내후년도에 뭐 7천 해가지고 합해서 뭐 한 3만 명 정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이고 그 안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전북자치도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차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뭐 그렇게 그 숫자를 늘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지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자가 조금 적어서 이 관련된 인원을 다 지금 채우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뭐 그 본격화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한계를 맞닥뜨린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현 대표님?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장 설명회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예. 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달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청년농업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 4대 보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기존에 이제 3040 분들이 특히나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을 할 때 4대 보험에서 가입이 빠져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미달이 됐으나 추가 사업에서는 오히려 경쟁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홍보도 조금 더 돼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내년도에 더 사업량이 늘어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 과연 이걸 맞출 수가 있는지. 단순하게 양적으로 이렇게 늘려버리기만 한다면 당연히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든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과 질의 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그 단순하게 이제 작년 1년치의 어떤 지원 현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의 어떤 그 한계 수요에 대한 한계가 왔지 않느냐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런 판단이다 생각이 들어지고 최소한 3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보면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과 일반 후계 농업 경영인 사이에 예. 동일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자기 토지에 의해서만 시설을 해야 되고 후계농의 경우에는 자기 토지와 부모에게 임대한 땅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청년농에서 일반농으로 포기하는 비율들도 저희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들이 또 이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확장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 미달이 나온다라면 일반 후계농 영농 사업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러한 일반 후계농 그런 자금으로도 안 되면 이월을 해서 그쪽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그 제도 사이에서 탄력적인 어떤 예산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예, 김 의원님. 그 청년 농업인 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5억 원 그리고 1.5%의 금리로 최장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현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을 받으면 농업 외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 농업 기반도 약하고 수익이 적으니까 이 지원해주는 지원금만으로는 이 농업 수익을 가지고서는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중간 포기하고 싶다는 청년들
청년들의 이야기도 현장에서는 흔히 들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농업 수입만으로도 사실은 그 5억 원이라는 자금을 융자를 받아도 상환하기도 힘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한계점에 저는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사업은 2018년 시행이 되면서 첫 시행 때 2.8대 1이라는 경쟁률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럼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2024년도에도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기후위기로 농업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업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뭐 융자나 이런 받은 것들에 대한 상환이 도래하면 이 힘든 청년 농업인들도 주변에서 흔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농업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아마 이런 청년 창업농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수요가 적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저는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최 국장님. 그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창업농이 됐을 때 이제 뭐 110만 원에서 최대 이제 3년 차가 되면 9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요 돈만 가지고 청년들 30대 40대 가까운 청년들이 살으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어떤 좀 뭐라 그래 부업을 찾게 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청창농에 대한 어떤 지원에서 이제 어떤 단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근 정부 동향도 내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애로를 조금 더 좀 완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침 개정을 좀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예. 청년농 육성 정책의 뭐 여러 가지 그 한계나 시행착오 문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그 외가가 있는 김제에 내려와서 지금 영농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내려와 가지고 막 준비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지원들을 받으셨고 혹시 또 뭐 중간에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네, 제가 처음에 귀농했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때는 막 이제 귀농 정착에 대한 지원들이 막 정책들이 생겨나던 시기였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 귀농하면은 당연히 이제 겪는 문제가 바로 자본과 기술에 대한 예.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이 융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하다가 이렇게 주변 마을 주민분들이 땅도 나눠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 농업인들,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농업인의 수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보통 이제 땅을 임대를 해주는데 그 땅을 임대 받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죠. 경쟁률이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마을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농어촌 공사 땅만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습득입니다. 예. 처음에 귀농을 하고 나서 아무리 대학교에서 교재로 원예학을 배웠다고 한들 이걸 현장에 적용시키는 건 또 완전 별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배 농업인과의 대화, 마을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을 습득을 했는데 이건 또 문제가 구식의 농업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농업기술 컨설팅 제도라든지 이런 교육 제도가 훨씬 더 강화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슬지 의원님께서도 한동안 고향을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내려와서 가업을 이제 더 확장시켜서 성공하신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그 농촌에 내려와서 다시 정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편의 사항들이 훨씬 도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생활 여건 개선을 비롯해서 청년들 정착할 수 있는 그 유인책 또 기반 어떤 것들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시다시피 그 청년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주거 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와 더불어서 교육, 문화, 뭐 의료 서비스 여러 가지들의 인프라 부족도 아마 주요 원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게 결혼과 출산으로 또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일 거고 사실 지금 전부 특자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월세 지원 등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북 특자도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자산 형성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기 위한 지원을 해줘서 안정적인 소득을 조금 보장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질 좋은 청년 주택을 지원을 해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 여건 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지원되거나 좀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이제 앞서 뭐 두 분이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두 분은 뭐 사실은 그 고향이거나 이제 연고가 있는 지역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해도 넓고 뭐 도움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조금은 더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대체로 이제 농촌에 자리 잡아야 하는 그 청년들 고민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제일 고민하던가요? 가장 크게 그 고민하는 것은 일단 그 정착할 수 있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생산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얼마만큼 쉽게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부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생산이 될 수 있는 부지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청년들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의 가장 1순위로 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타도시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닌 걸로 지금 예.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창고가 전혀 없다. 농지은행을 가더라도 뭐 생애 첫 농지 구입이라든가 임대 혜택들은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혀 제공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의료라든가 교육은 일정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농업이 된다라면 도심보다는 문화적 혜택은 좀 덜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조금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득 기준들은 한 7천에서 8천 정도의 소득이 되어야만 예. 농촌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예.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만나서 들어보면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정도가 되고 우스갯소리로 땡땡 벅스가 우리 동네에서 차로 한 1시간 이내에 있으면은 예. 가장 좋은 정착지다 할 정도로 청년들이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을 어떻게 하면 낼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 경영을 그 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최 국장님, 지금 뭐 앞서 나온 것처럼 땅의 문제, 자본의 문제가 사실 거의 이제 1순위, 2순위에 가까운데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가하고 계신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땅을 구해서 청년농에게 직접 준다는 것이 이제 예. 행정에서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부분이고요. 있죠. 예. 다만 이제 그렇게라도 땅을 구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이자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최대 3년 동안에 최대 250만 원 정도를 매년 예. 이자 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는 기도 하고요. 예. 또 땅을 이제 임차했을 때 다른 임차 비용을 또 최대 3년 동안에 연 5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뭐 소소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어떤 정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큰 어떤 하우스 뭐 스마트팜을
한 번에 짓기는 어렵죠. 그렇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한 200평 정도의 어떤 소규모 온실을 지을 수 있는 보조를 하거나 예. 혹은 조금 그보다는 좀 그 시설을 갖춘 정말 스마트팜에 가까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뭐 한 4억 4천 정도 들여서 한 600평 정도의 하우스를 첨단 온실 한번 지어보게끔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충분한 어떤 소득 보장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이 농업에 처음 접하면서 좀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예. 징검다리 역할을 바라면서 하는 지원이고요. 이제 본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농지라든지 필요한 시설 자금들은 정부의 어떤 제도를 좀 융자 제도를 좀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작게 시작을 해놓고도 사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거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안전장치나 보완책들이 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현재 정부와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시설에 관해서는 뭐 융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라북도에 있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80%, 70%가 되는 예.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많은데 문제는 제도가 좋고 지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지금 1200평 기준으로 온실 시공비가 6억에서 8억 사이를 왔다 예. 갔다 합니다. 만약 내가 더 좋게 짓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용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청년 농업인이 그대로 안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시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술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예.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4군데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매해 200명이 넘게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을 시공을 한다면은 그런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을 하면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하는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정부에서의 지원들도 있습니다. 경영비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예. 내가 충분히 갈고 닦은 실력이 제대로 뽐내질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들은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역시 농업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위험을 100% 지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최 국장님.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에 들어오면서 뭐 한 1, 2년 안에 정말 뭐 안정적 직장처럼 막 몇 천만 원, 몇 억을 번다. 이건 어쩌면 정말 어떤 환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말로 이제 그 진정한 농업인으로서 내가 아까 기술 축적이라는 과정을 정말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이제 농업을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제 영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배 농업인, 뭐 흔히 멘토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역량을 좀 키워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지 의원님.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스마트팜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처음 시설을 하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에는 작물 소득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초기에 이 막대한 그 투자된 자금의 융자 상환이 도래했을 때인데요. 이때 준비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 도래하는 시기에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오거나 매매로 올라오는 물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쨌든 창업 초기 인큐베이팅이랑 그리고 사후 관리 장기적인 지원책일 텐데 이게 처음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영농 경험 실습하면서 나에게 맞는 소득 그 작물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한 경험과 교육 그리고 그 멘토를 만나서
나에게 맞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 전북 특자도도 그렇고 이제 정부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것은 이거를 처음 진입하는 거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좀 성장하는 이런 단계별 지원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전 눈에 띄는 정책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주변에 굉장히 스마트팜을 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저는 잘 안 된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전 극단적으로는 좀 스마트팜을 하라고 부추기는 정책들만 있다. 그리고 실패는 책임져 주지 않고 예.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을 그냥 굉장히 이거 물에 빠져 허우적될 수 있는 한강에 내던지는 것 같은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팜이 제일 또 힘든 것들을 보니까 실내 농업이긴 한데 그 주변 환경이나 그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연 재난도 피해갈 수 없고요. 그런데 스마트팜이 재해보험 적용받기도 좀 까다롭고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그 보험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재위기 상황에 대한 이런 지원책도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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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그 김기현 대표님께서 아까 1,200평의 스마트팜을 구축하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6억이면은 저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스마트팜으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격이 잘못 알려져서 좀 정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200평 같으면 거의 10억에서 1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도 지원 정책을 할 때 저도 이제 심사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지원자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사전 교육이나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선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이런 실패 확률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몇 천의 어떤 소득을 못 올린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패키지 사업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온실 신축 지원 사업을 받았던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연초부터 억을 달성하는 소득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저는 좀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실패나 좌절의 어떤 부분들은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스마트팜 처음에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업체를 잘못 만나게 되면 좌절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런 사례들은 김제 혁신밸리도 있고 경주나 전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시설물이 잘못 지어지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가 잘못된 시공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농업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자재 표준화라든가 시공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조금 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평수가 문제가 되는 장목별로 600평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망할 수 있는 부채 확률이 높은 것이 딸기입니다. 딸기는 800평 이상 갖고 가야 되고 타 작물들은 600평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장목에 따라서 최소 출발해야 되는 면적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그리고 시공을 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까 그 다른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지 사업도 하고 나서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는데요. 사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화 시켜서 사전 컨설팅, 시공, 그리고 시공하고 나서 사후 컨설팅을 1년이나 2년 동안에 뭐 그때는 5대5로 하든 뭐 아니면 100%를 하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딱 매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보완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그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을 그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뭐 안정적인 소득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마다 이제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가 되어야 그 활동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또 어떤 지원들이 뒷받침이 돼야 할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어떤 적정 소득을 얼마를 벌 거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 예, 같습니다. 뭐 도시에서 IT 기업에 다니는 친구 정도의 연봉을 내가 벌어야 될 것이냐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부부가 가족이 되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득은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어떤 규모의 이제 좀 규모 있는 농지가 됐던 규모 있는 시설이 됐던 것들이 필요하고 예. 또 그것들을 실제 내가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죠. 농업 기술을 좀 내가 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떤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그 규모 있는 농지와 규모 있는 어떤 수준 있는 기술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농지도 좀 자꾸 확보하고 또 거기에다 기술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님. 그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거의 한 월 600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저희 이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청년들이 1년에 7, 8천 예. 벌고 싶다라고 했던 게 아마 결국엔 이 중위소득 4인 가족 내 가족을 꾸려서 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벌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규모가 받쳐줘야 돼요. 결국에 농사라는 게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 면적 대비해서 소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도 받쳐줄 수 있게끔 또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예.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 이게 핵심입니다. 짓지 못하는 땅을 빌려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좋은 땅들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스마트팜 시공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스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나도 어느 해는 벌었다가 어느 해는 못 벌면은 안정적인 가게를 유지를 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마트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이 품목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팜에서 하는 품목은 너무나도 정해져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오이, 엽채류,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에는 이제 메론이나 수박, 고창까지 포함해서요. 이 정도가 한정적인데 이걸만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스마트팜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수에서 저희들끼리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이 재배 기술이 예.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예, 지금 우리 전체 그 작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청년들과 아니면 저희 졸업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의 소득들 연봉으로 따지면 한 7천에서 8천 정도의 예. 소득이 되면은 그래도 내가 지속적으로 농촌에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영농 초기에는 그러한 비용들을 벌 수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로 이제 영농 정착 지원 자금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을 창출하려면 한 7천 정도 잡으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천 평의 경작을 해야 그 정도가 소득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적은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팜밖에는 없다. 예. 그래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강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600평 이상을 갖고 갔을 때 그 정도 소득들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뭐 토마토나 상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딸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채소 면적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좀 지원들은 저는 충분히 많다고 저는 정부의 정책이나 전라북도의 정책들이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소득 창출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핀셋적인 어떤 지원들이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시설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또는 이제 사후 컨설팅이라든가 그 향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얼마 만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가미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즉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조금은 보강이 되었으면 저는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청년보육센터나 이런 데서는 재배 기술을 배우고 하지만 귀농을 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멘토나 지역에 있는 선배 농업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전국에 있다라면 좀 더 그 소득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김슬지 의원님. 이제 그 앞서서 말씀하신 그 이종원 교수님과 제가 조사한 평균 농가 소득이 조금 달라서 아마 이제 스마트팜이냐 기본 농가냐 이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3년도에 전부 평균 농가 소득이 5,17만 4천 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농업 소득이 이제 1,006만 원 정도고 그 외에는 이제 농외 소득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농업의 소득, 뭐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사로 벌거나 정부 직불금 혹은 이제 보조금 등으로 이제 번 돈이 이 농가 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도내 농민들의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벌어들인 농업 소득은 그러니까 1,006만 원 정도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84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4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농업 소득만으로는 사실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앞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창업 농들이 그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는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농민 기본소득을 좀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요. 10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의원님이 그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용의 안에 골자는 농어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농어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를 하는 그런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농어민 기본소득의 지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 김기현 대표가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르는 작목들은 대개 이제 토마토, 뭐 상추, 파프리카로 엇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시장의 물량이 또 계속 늘어나다 보면 가격이 저하돼서 충분한 또 투자 대비 그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를 한다든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 아까 조금 전에 농가 소득에 대해서 8,056만 원은 50세 미만의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농가 예. 소득이 8천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작물의 다양성들은 굉장히 이제 필요는 하고 이론적으로 그게 필요하고 해야 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제로 했을 때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그걸 억지로 권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판매망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예. 이런 어떤 데모적인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러한 시험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돈 되는 임대는 모르겠지만 실정에서는 교육기관을 빼고는 이런 시험적인 어떤 작목들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대체 작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에 대한 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실은 더 없어요. 애호박에 대한 소비는 많이 있지만 이런 품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뭐 아열대 작물이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존에 재배한 타 지역에서 재배는 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는 이런 또 고소득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을 또 제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청년 농들에 대한 지원 상당 부분 이제 순수 농업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농촌에서 순수 농업 이외에 가공 산업이랄지 뭐 여기 이제 서비스를 도입하면 이른바 이제 6차 산업 포화하는 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농식품 전후방 산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청년 창업농들은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수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공, 유통, 판매, 뭐 소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그 이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6차 산업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좀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가공 기술 개발을 뭐 지원해 준다던가 뭐 그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렇게 유통을 하는 거에 대한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도 그 갖고 있는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뭐 수출 지원 이런 다양한 좀 종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할 것일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그 농업 빅데이터 뭐 분석이라든지 좀 플랫폼 기반으로 한 뭐 판로를 확대해 준다거나 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현 대표님. 네, 결국에는 앞서 모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에서 살아남고 농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면은 소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소득을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농산물의 가격 플러스 생산량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그 전후방 산업이 잘 발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후방 산업이 잘 발달돼 있으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전방 산업이 잘 발달할수록 부가가치가 더 높아져서 농가의 소득이 결국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런 전후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이런 농촌 전후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현장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부분이 완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언급된 내용 이외에 마무리 발언으로 보태주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국장님. 예, 이제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굉장히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에 있어서의 스마트팜은 다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의 농지를 내가 규모 있게 갖추기가 초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지방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이 논의가 되고 있고, 다만 이 스마트팜을 내가 편하고 하는 어떤 기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정말로 어떤 작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작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좀 이 농업 분야에 들어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네, 결국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 함은 결국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멘토 멘티 사업 같은 선배농, 청년 농업인 간의 연계,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지역 안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농촌의 활력이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것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농촌으로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 문화, 뭐 복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소득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자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일단 전북에서 이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즉, 뭐 전북 스마트팜 포럼이 되었으면 포럼도 좋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정기적으로 논의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업체는 업체들만대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포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자산과 한국농산대학이라는 자산 그리고 정자 관련한 우리가 특구도 있고 식품 클러스터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전북 지역에 어떻게 하면 스마트팜으로 가장 1등이 아니라 앞서 나가서 모범 사례를 각 지역에 각 시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어떤 지역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가진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들이 있으면은 전후방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기반일 텐데 생활 우리 전반의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말씀해주신 중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 얼마 전에 행복한 꿈을 꾸고 귀농귀촌한 청년 농업인이 그 지역에서 텃세와 지역 선배들의 사기들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되게 좋은 멘토,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한 번 더 좀 느끼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인데 안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조금 부족하고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을 조금 보듬어주고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적인 거에 있어서는 저희 청년 농업을 포함한 모든 청년 정책 전반이 저는 이 정도 시기에서는 좀 다시 재검토하고 이거를 세대 간의 나이 상향이나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청년들과 함께 제안했던 청년참여 예산제가 이번 전북 특자도에 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참여 예산제는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청년들의 좀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많은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과 활력을 잃어가는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청년농 육성은 이제 지역을 넘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농업을 통해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농 육성 정책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 희망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